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한 주 동안 참 많이 떨리게 했던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와 버티브의 실적 발표 리뷰를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엔비디아 프리뷰 자료를 몇 가지 예측드렸던 이후에 다행히 실제 발표됐던 부분들이 좀 비슷했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현재 실적부터 짚고 넘어볼까 합니다. 지금 이번 분기 실적 발표 결과 엄청난 규모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매출은 작년 대비 265%가 늘었고 EPS는 486% 성장했습니다. 이제 매출 22빌리언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14빌리언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61.6%이고 데이터 센터가 매출의 83%만큼 차지할 정도로 AI 비중이 상당히 높은 퓨어플레이 기업이죠. 그리고 매출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가이던스 대비해서 2빌리언 정도를 비트를 했고 다음 분기 기준으로도 24빌리언 정도를 적당히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에 대해서는 애널리스트 컨센이 22빌리언 정도에서 23빌리언 정도를 오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적당히 비트하는 값을 보여줬죠. 원래 중국 향으로 나갔어야 할 매출이 분기에 3, 4빌리언 정도가 빠진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는 기대감이 조금 더 낮았죠. 2분기부터는 TSMC를 비롯해서 후공정 캐파의 공급 병목이 조금씩 풀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공급 병목이 살짝 풀리고 3분기부터는 블랙웰이 나오면서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맥락 전체를 이해하시게 되면 이번 분기에 고비를 많이 넘겼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뷰를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번 분기의 실적이 중요했습니다. 중요도는 약 20%라고 소개드렸었죠. 실제로도 이번에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중국향 AA 반도체가 22년에 한번 규제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23년 10월에 갑자기 나왔었죠. 특히 이번에는 H800과 A800에 대해서 긴급하게 배송하려는 것도 하지 말라는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의 호퍼 제품을 중국으로 배송하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모건스탠리 조사 결과로는 아직 공급 병목이 풀린 건 아니기 때문에 1분기까지 마진이 높은 H100을 먼저 생산을 하고 있고 2분기부터는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H20 시리즈의 생산이 예상돼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1분기까지도 거의 중국 매출이 안 잡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와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었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가 중요했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H200과 B100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H100이 현재 UBS 체크 결과 가격이 조금 올라서 3만 달러 정도에 위치해 있고 H200이 3만 5천 달러, B100이 4만 5천 달러 정도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ASP의 수혜를 본다는 것이 중요한 하반기의 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다음 가이던스가 레벨이 가장 첫 번째가 돼서 2, 3, 4분기로 가면 점점 더 좋아질 것을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향 판매가 막혔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 잘 돌리냐 혹은 제3세계로 잘 돌리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구매한 양으로만 매출의 50%를 차지할 만큼 상당 부분 수요가 높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했죠. 특히 이번에 중요했던 건 2025년 이후까지도 한마디로 26년까지도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한 암묵적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블랙웰이죠. 신제품 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퍼 아키텍처를 넘어서 성능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B100에 대한 수요는 높을 것이고 그에 따라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이나 이익은 훨씬 더 레벨업 될 것이라고 예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인 마소나 메타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4분기부터 B100을 기다리면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상한 성능은 GTC 2024인 3월 18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는 뒤 슬라이드에서 또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첫 랠리부터 며칠 전 실적 발표까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러한 우려가 계속해서 왼쪽에 발생을 했고 젠슨한 코멘트는 오른쪽에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해왔지만 실제로 이것을 믿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주가가 오르자 믿어버리는 케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엔비디아가 1분기에 2분기 가이던스를 11빌리언으로 제시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예고한 것이 이 랠리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가이던스 기준으로만 무려 한 분기 사이에 7빌리언에서 11빌리언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53% 가까운 성장을 예상했던 것이고 그 시장은 바로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면서 믿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고 24년 중반
절반쯤이면 매출 성장이 피크아웃 할 거라는 피크아웃론이 나왔었죠. 그러나 젠슨 황 CEO는 이 당시부터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해왔죠. 서버에는 연간 250빌리언, 한마디로 4년간 총 1트릴리언 정도의 데이터 센터 플릿이 깔려 있는데, 이에 대해서 CPU 기반의 컴퓨팅이 이제는 점점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되는 10년간의 트렌드가 시작됐다고 당시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실제로는 가이던스보다 더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고, 여기서 더 센 3분기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시장은 당시만 해도 공급 병목으로 인해서 더 많이 못 팔 거다, 이러한 서프라이즈가 매칭이 안 되면서 계속 갈 수 없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여기에서 매 분기마다 공급이 계속해서 늘 것이고 수요 가시성은 24년까지 다시 한번 더 높아졌다고 말했었죠. 이때부터 당시에 네이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약세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말씀드렸던 건 공급 병목의 이슈를 이끌었던 슈퍼마이크로 기업은 엔비디아가 GPU를 할당해줘야 팔 수 있는 서버 제조업체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측량했을 때 엔비디아의 전체 실적이나 공급을 체크할 수 있는 루트는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요가 폭발하느라 공급이 부족한 상태와 공급만 부족한 상태는 분명히 다르다. 수요가 폭발하는 구조라면 언젠가 다시 팔 수 있는 백로그가 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랠리의 끝부분이 길어지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도 주가는 박스권에 머물렀었죠. 주된 논리는 데이터 센터 매출 중 25%가 중국인데, 이러한 중국 수출 규제가 심화되게 되면 또다시 피크아웃 논리가 생겼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엔비디아의 CEO와 CFO는 공통되게 이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돌려서 팔 수 있고 단기적인 매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말이 많았던 2024년 하반기 피크아웃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해줬죠. 2025년까지도 성장한다는 확신을 가진다 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확신조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 연초에 주가가 오르기 전까지는 애널리스트들은 끝까지 무시했던 발언이죠. 가장 중요한 발언이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오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디테일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에 최근에 이것이 반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에 나왔죠. 1분기 가이던스도 상당히 준수하게 제시를 했고, 이제는 회사의 이전 코멘트들을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번에 더 좋은 발언들을 몇 가지 해줬는데요. 하나는 호퍼 시리즈 제품인 H200과 H100 그리고 GH200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스트롱하게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차세대 제품인 블랙웰 아키텍처의 B100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하면서 공급 병목이 2025년까지도 연장을 될 기미가 있겠구나 라는 힌트를 줬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 한마디로 2026년까지도 데이터 센터 매출이 성장할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라고 말했죠. 직전 3분기에는 2025년까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25년 후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변화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4년 동안 매년 약 250빌리언씩 데이터 센터 시장에 대한 투자가 이어져 왔었죠. 이는 기존 CPU 기반의 범용 컴퓨팅 구조가 이제 엄청난 데이터와 AI 컴퓨팅을 필요로 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속 컴퓨팅, 한마디로 GPU 서버를 추가하거나 활용하는 방식이 전체 워크로드를 줄일 수 있고, 총 소요 비용인 TCO나 아니면 에너지 효율도인 PU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이에 따라서 앞으로 지난 4년 동안 총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1300조 원 이상 투자했던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주기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구글이나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서버나 네트워킹의 내구 연한을 기존엔 4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6년까지 크게 늘리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이것이 주로 GPU 서버를 추가함에 따라 효율도가 올라가서 기존 컴퓨팅을 교체하려는 수요가 적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거대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는 현재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데, 경기가 여기서 더 좋아지게 되면 더 많은 AI 투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미 2023년 기준으로 추론이 데이터 센터 매출량의 40%, 이것도 보수적이라고 말했죠. 이 이상이었다는 것도 꽤나 큰 충격이었는데요. 추론 분야에서도 엔비디아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 AI를 훈련하는 수요에서 끝나지 않고 추론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매출 성장의 슬로프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네이버를 통해서 발간된 자료 중 이번 주 많은 분들이 주목해주신 주제였는데요. 버티브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2023년 8월쯤에 네프콘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국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버티브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버티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히라도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시장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GPU 서버는 CPU 서버에 비해서 약 5배 가까이 열과 전력 소모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존의 1조 달러 서버 중에 GPU 서버들이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존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전력기기나 열관리 제품들의 밸류체인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입니다. 현재 업계 전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딱히 없는데 데이터 센터 시장을 노리고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온 기업이 바로 버티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튼이나 슈나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들이 필요한 모든 곳에 쓰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냉난방 기기 같은 열관리 분야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정용이나 산업용 부분에 팔고 있고, 이쪽은 서브로 하고 있는 편이죠. 버티브가 11월 인베스트데이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시면 실제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에서 엔드투엔드, 한마디로 개별 서버나 렉 단위의 제품부터 전체 칠러나 아니면은 아웃도어 히트 리젝션, 변압기나 배전반, 스위치 기어, 버스덕트나 파워 모듈 컨덴서나 마이크로그리드, 모니터링이나 컨트롤 제품까지 모두 판매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 바로 버티브입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가 연간 250빌리언 혹은 백그라운드까지 봤을 때 300빌리언 중에 전기 설비 분야가 25에서 20빌리언 정도이고, 그리고 공조장치는 약 10에서 15빌리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전체 설치 비용 중에 전기 설비가 8% 정도 차지하고 공조장치는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AI 어플리케이션이 더 많이 사용되고 AI 서버가 더 많이 깔릴수록 데이터 센터들마다 더 높은 사양의 전기 설비와 열 관리 장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구간이 될수록 이에 맞춰서 시차를 두고 기존 데이터 센터의 업그레이드 수요가 늘거나 신규 데이터 센터의 스펙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사양 제품 판매로 버티브가 수혜를 볼 거라는 것이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칩을 공급받아 바로 서버 렉으로 만들어서 납품하게 되면 매출 인식이 끝나게 되지만, 버티브는 개조와 신규 설치에 따른 가격 인상과 Q 증가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가 단기간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수주와 단가가 늘어나며 천천히 상승하는 구조를 예상하고 있는 기업이죠. 예를 들자면 신재생과 변압기의 사이클 문제처럼 수년에 걸쳐서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흐름입니다. 11월 인베스터데이에서 직접적으로 AI 수혜로 향후 5년 동안 매출 성장률이 달라질 것을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 했던 2월 실적 발표에서도 다시 한번 레벨업을 했습니다. 약 3개월 만에 가이던스를 또다시 상향한 모양이 됐죠. 매출 성장률은 이전 8에서 10% 레인지에서 9에서 11% 레인지로 올렸고, 아직 1분기 정도밖에 안 지났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연간 기준으로 조금 더 상향될 여지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꽤 흐름이 좋아졌고, 향후 이는 액체냉각 제품 판매와 전체적인 ASP 증가에 따른 수혜가 나타나면서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4가지의 네이버를 통해서 긍정과 부정적이었던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 그 4가지 디테일 중에 가장 좋았던 한 가지를 공개해드리면, 하나는 신규 수주가 이제 강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 등 대규모 공사들은 미리 발주를 넣고 특정 기간에 납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버티브가 속한 업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오더와 그리고 이제 출하액 대비 수주액이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유의미한 강세를 띠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3분기 가이던스 기준으로 당시의 주문량이 0%로 플랫을 전망했으나 11%가 나와서 상당히 시장이 좋아했었는데, 이번에는 11% 정도만큼 나올 거야 라면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23%가 나와서 상당히 또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버티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를 통해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개 정도는 무료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콘텐츠 프리미엄이 2주년을 맞이함에 따라서 이번 주 목요일인 2월 29일까지만 한정적으로 반값 구독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주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가지였습니다. 이번 주 주간 전략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7주차 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21개 기업에 대해서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을 구분해드렸고, 8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코인베이스와 가정용 비상발전기 기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후에 8개 기업의 컨콜을 정리해드리면서 트레이드 데스크에서 쿠키리스의 3가지 핵심이 중요했고, AGI의 초석이 될 리얼월드 모델과 오픈AI의 소라, 메타의 VJEPA, 그리고 테슬라의 FSD를 생각해본 자료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픈AI가 만든 AGI의 초석, 소라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면서
AI의 개발 트렌드 전반을 짚어본 내용입니다. AI 개발에 대해서 짚기 위해서 2020년 오픈 AI가 발표했던 스케일링의 법칙의 논문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후에 대규모 언어 모델과 창발성, 챗GPT와 생성형 AI 흐름까지를 짚어드렸습니다. 챗GPT 발표 이후 15개월 만에 다시 세계를 흔들 모델이 나왔습니다. AGI로 가는 초석이자 월드 시뮬레이터라고 부른 모델명 소라이죠. 업계가 술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 디퓨전 트랜스포머 모델과 합성 데이터의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세 번째는 구글의 별명 잼미니로 불리는 제미나이 1.5에 대해서 집중 조명한 자료입니다. 이전에 오픈AI 소라는 AI 모델의 흐름에 대해서 다뤄드렸다면, 이번에는 구글의 AI 흐름에 대해서 조명해봤습니다. 딥마인드의 시작은 플라잉 아타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강화학습의 시대를 열었고 2016년 알파고의 성공으로 직접 입증했죠. 이후에 2022년 구글의 팀이 이뤘던 성공적인 팜 모델과 그리고 발등에 불에 떨어진 구글은 브레인팀과 딥마인드 팀을 합병하기에 이르죠. 알파벳 모회사 차원의 개입에서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후에 제미나이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12월에 발표를 시작하고 2월에 들어서자 이제 1주마다 새로운 모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울트라를 7일에 발표했고 15일에는 제미나이 1.5를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오픈소스 모델인 잼마를 발표했죠. 실제 반격은 12월 제미나이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차세대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초과하고 있다 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네이버를 통해서 디테일을 많이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는 버티볼딩스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열과 전력관리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번 버티블 실적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제는 액체 냉각의 시대가 왔다 라는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할인 주간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